지금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금리가 빨리 오르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금리가 빨리 오르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당연히 물가죠. 오늘은 물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생산자 물가지수를 알아볼 건데요. 우선 그림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라고 하면 다들 무엇이 먼저 떠오르세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PC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를 먼저 말하는 분은 거의 없죠. 그런데 그림을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의 움직임이 장기간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파란 선이 생산자 물가지수고 노란 선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증가율인데, 변곡점을 함께 볼게요. 저점과 고점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선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2022년 7월 달에 노란색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찍으면서 물가가 정점을 다진 게 아니구나,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주식시장 폭락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나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이미 2022년 4월에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다수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한 것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지금 보시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비로 6.2% 증가를 했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비로 6.5% 증가하면서 둘 다 6%대 수준으로 낮아졌죠. 그럼 그림처럼 생산자 물가지수 증가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소리는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도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생산자 물가지수 증가율의 하락 속도가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벌써 역전을 해서 더 빨리 내려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일부 전문가분들은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선행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가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맞을까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공장도 물가지수의 개념이에요. 도매업체들이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대량으로 떼우죠. 그만큼 훨씬 낮은 가격에 떼웁니다. 그럼 공장도 가격도 항상 고정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공장에서 원재료를 구입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원재료 값이 치솟아 오르면 공장도 가격도 올라갑니다. 물론 공장도 가격이 소비자 판매 가격보다 당연히 낮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들이 그 사이 마진을 먹는 거죠. 하지만 유통업체들은 이렇게 공장도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곧바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인상하지는 못해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죠. 우리 집 주변에 이마트랑 롯데마트, 홈플러스 여러분 있다면 이곳들은 서로 가격으로 경쟁을 벌입니다. 많이 파는 게 많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져갈 마진율의 일부를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유통업체들은 공장도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거예요. 생산자 물가지수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내려갈 때 더 빨리 내려가고 올라갈 때 더 크게 내려가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상승폭과 하락폭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2023년 1월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증가율이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보다 훨씬 더 크게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발표된 소비자 물가는 더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생산자 물가지수의 특징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 거일 수 있죠.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항상 오르고 떨어질 때마다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의 특징이 원래 그렇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보려면 세부 항목을 보면 됩니다. 크게 생산자 물가지수도 상품과 서비스 물가로 나뉠 수 있는데, 서비스 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도 더 낮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생산자 물가지수 중에서 상품 물가가 왜 이렇게 크게 치솟아 올랐다가 떨어졌냐, 세부 내용을 보면 에너지 물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지금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유가를 보시면 2022년 6월에 고점을 찍은 후에 지금까지 계속 떨어져 내리고 있거든요. 에너지 물가지수가 고점 찍고 최근 떨어져 내리고 있는 이유, 국제유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향후 국제유가의 흐름이 생산자 물가지수 중에 상품 물가를 결정할 텐데, 국제유가에 대한 예상은 어렵죠. 어떻게 움직일지. 하지만 경기 둔화와 침체가 앞으로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제유가가 다시 급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중에 상품 물가가 완만히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바로 국제유가의 하락이죠. 다음으로 생산자 물가지수 중 서비스 물가도 역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냐? 무역과 운송, 보관 서비스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역과 운송 및 보관 서비스인데요. 한때 운송 대란의 영향으로 무역, 운송, 보관 비용이 엄청나게 높게 치솟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경기 둔화 우려로 물동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관련 서비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역시나 급작스럽게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물동량이 급증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가격은 완만히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세부 내용을 보니까 확인이 되시죠. 자, 생산자 물가지수의 세부 항목들을 살펴봤는데 생산자 물가는 상품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앞으로도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동일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로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각에서 예상하는 대로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고정하다가 인하할 만큼 물가가 많이 떨어지려면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중에서도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 내려야 돼요. 오펙 플러스 국가에서도 감산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큰 수요 감소가 일어나지 않으면 국제유가가 심각하게 빠지긴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이 정도로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 사실상 경기 침체가 와야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생산자 물가도 크게 떨어지려면 물동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를 해야 무역 서비스, 운송 보관 서비스가 마이너스로 가면서 확실하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건 역시나 경기 침체를 의미하겠죠. 따라서 일부 전문가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금리 인하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려면 경제지표들을 아무리 봐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하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2023년 미연준의 기준금리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다가 어느 순간 중단할 수는 있겠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지금 물가가 무지막지하게 떨어져 내리고 있진 않습니다.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거지 결국 물가는 전년 대비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빠른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섣부르게 투자를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올해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향후 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각 산업의 사이클과 그 산업에 속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 12월에 미중 무역합의 1단계 타결로 증시가 한창 좋을 때 제가 채권 비중을 60% 늘려라고 했다가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제 지표를 보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뿐입니다. ASML이나 엔비디아가 추천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방송했던 당시보다 지금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 있다는 겁니다. ASML은 뭐 거의 2배 올랐고 엔비디아도 60% 가까이 지금 이미 올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해요. 예, 뭐 더 좋은 종목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 팔지도 모르고 지금 굉장히 많이 비싸서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예, 요거는 이제 잘 기억하시고, 아시겠지만 ASML, 엔비디아, 나이키 이런 종목들 3개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 계속 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좀 너무 많이 올라서 팔아치울 시점 보고 있다가 적정한 시점 되면 다 팔아치우고 많이 빠지면 다시 되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사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종목 ASML, 엔비디아, 나이키죠. 다 잘 올라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뭐 추천을 할 수도 없죠. 그걸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때 당시보다. 그래서 뭐 이제 곧 저희도 뛰어내릴 시점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 팔고 나면은 폭락하면 다시 살 거예요. 다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왔어요. 물론 지금 당장 이런 종목들 사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회가 오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기술주들은 이미 이렇게 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특히 우리 채널에서는 주로 기술주들에 좀 많이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기술주 인베스트라고 이렇게 불렸죠. 물론 뭐 단기간에 투자한 게 아니라 벌써 기술주에 투자하라 그런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했으니까 뭐 2020년도는 다 당연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객님들이랑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있죠.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일단 영상 오래 시청하신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일단 미연준 기준금리가 2.4%를 요게 넘어가거나 거기에 근접하는 시점을 타깃으로 잡고는 있어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끔 댓글에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 타이밍을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뭐 말이 좋아서 매도 타이밍 알려달라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뭐 저한테 정확한 고점 찍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뭐 저도 포함해서 우리들은 승질이 급하죠. 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종목을 매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음날 폭락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늦어도 그 다음 주까지는 그 사이에는 고점 찍고 폭락을 해야 돼요. 만약에 누가 매도하라 그러고 나서 주가가 한 10% 더 오른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이런 개 어쩌고 저쩌고 막 소, 양, 말, 육두물자 다 튀어나오죠. 그래서 어차피 뭐 수익 난다고 수익금을 떼어줄 것도 아니죠. 뭐 누가 어떤 말 해줬다 그러면 뭐 걔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렇게 돈 번 거니까 걔한테 뭐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타이밍은 그냥 각자 지 혼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유튜브는 그냥 다양한 의견 보면서 참고하는 거지 매도 시점을 정확히 찍어달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숨겨진 악재가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코로나 터지면은 주가 그냥 폭락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종목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뭐 누가 저한테 수익금을 떼주나요? 아니죠. 손실 나면 욕만 먹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서 뭐 대놓고 여러 사람들한테 종목 얘기를 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냥 그때 워낙 많이 언급드려 놓기도 하고 좋기도 해서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다행스럽게 ASML 주가가 방송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라줬어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항상 뭐 이 종목 얘기할 때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좀 추천하기가 죄송하다, 주력이긴 한데 이미 2020년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워낙 많이 드렸고, 그럼 엄청나게 빠지면 몰라도 그냥 차라리 인덱스를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미리 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댓글 조사를 그 전에 몇 번 했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사셨어요. 저도 물론 이 시점에 거의 대부분 샀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신 분 중에 수익을 못 내신 분도 있을까봐 그것도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죠.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올리면 요 한 사이클이 좀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 예측보다 빠르게 끝나서 내년 정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시점에 좀 팍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매도를 해야 될 요 타이밍이
다가오고, 저는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채널 지금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실제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점점 잦아들면서 주식시장이 랠리를 펼치더라도 요거는 실물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주식시장의 반등일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한 주식을 잘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렇게 계속 말씀을 또 드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계속 갈 거고요.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